우리 이야기는 두 가족이 작별 인사를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함께 서 있습니다. 여자아이는 남자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역력합니다. 여자아이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그가 항상 자신을 보호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녀는 떠날 때 강력한 마법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시 만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다음은 그들이 성장한 후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몇 명의 불량 소년들이 모리토를 부르고 그중 한 명이 며칠 전 그가 한 일이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모리토는 그들이 누구인지 묻고 그로 인해 그들은 화가 납니다. 그들은 자신을 소개하지만 모리토는 그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 중 하나인 모모다가 예전에 친구를 괴롭히던 날을 떠올리게 하고 모리토가 구하러 온 적이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을 놀리기도 해서 정말 화나게 만들었다. 그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그는 쉽게 피한다. 그가 더 강하다는 게 분명하고 복수하려 하지 않지만 결국 모모다가 한 방을 날린다. 그 후 우리는 모리토의 집으로 이동하는데 아버지가 왜 그들이 때리게 내버려 두었는지 묻는다.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 왜 그랬냐고. 모리토는 어릴 적 모모다가 자신을 때리게 허락했던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설명한다. 아버지는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말한다. 오래전 일이고 힘 조절하는 법도 배웠다고. 모리토는 만약 모모에게 맞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들과 싸우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게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다고 믿는다. 식사 중에 아버지가 예전에 작별 인사를 했던 작은 마녀 소녀 이야기를 꺼내자 모리토는 충격을 받고 상처로 가득 찬 기억이 떠오른다. 모리토는 그녀가 4학년 때 왔던 마녀 학교에 간다고 했던 이야기를 떠올린다. 아버지는 그녀가 이미 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계획이며 심지어 그녀의 후견인도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모리토는 깜짝 놀라 충격으로 음식을 흩뿌립니다. 아버지는 그의 놀라움을 이해하며 보통 마녀의 후견인은 동물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 동물들이 마녀로부터 마법 에너지를 흡수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물들은 실제 인간과 결혼하여 길란이라는 새로운 혈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리토와 그의 아버지는 이 혈통에 속해 있으며 그래서 그들의 후손이 마녀의 후견인으로 섬기도록 맹약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맹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리토는 답답함을 느끼며 지금 이 시간과 장소에서 누구에게 묶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이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모리토는 성급하게 아버지가 그녀의 개인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아버지는 그걸 하고 싶었지만 내일 중요한 출장을 가야 한다고 답하셨다. 모리토는 진정하고 식사를 계속한다. 아버지는 니코가 개인적인 이유로 마녀의 도시에서 머물 예정이라며 그래서 자신과 니코는 함께 집에서 혼자 살 것이라고 말한다. 모리토는 더욱 충격을 받아 음식을 흩뿌리며 아버지는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비난한다. 모리토는 상황을 곱씹는다. 다음 장면에서는 니코가 매우 행복한 표정으로 도시로 돌아오며 모리토가 잘 지내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시 모리토의 방으로 돌아와 그가 니코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못 부르고 대신 모이라고 부르던 기억을 회상한다. 그는 혼잣말로 그녀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생각한다. 갑자기 니코가 창문을 뚫고 뛰어들어 도둑인 줄 알고 놀라는 모리토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녀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고 사과하며 설명한다. 그녀가 서자 모리토는 그녀를 알아보고 그녀의 모습에 놀라게 된다. 그녀는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며 다시 만났다고 한다. 그들 사이에 달콤한 순간이 있지만 모이가 끼어들어 이제 방을 청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청소를 하면서 그는 유리컵을 깨트려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니코는 매우 부끄러워하며 그를 도우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앉아서 쉬라고 한다. 그녀가 피곤할 테니 그는 그녀에게 먹을 쿠키를 건네주고 그녀가 한 입 베어물 때 모이를 힐끗 쳐다보며 그가 멋진 청년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예전처럼 직설적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여러 가지를 상상하기 시작하지만 모이가 끼어들어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을 알고 있지만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모든 일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모든 것을 선택한 것은 그녀의 어머니라고 말한다. 그는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그들의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그는 유리를 치워야 한다고 언급한다. 그녀는 자신의 마법으로 고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는 정말이냐고 묻는다. 그녀는 물론이지. 내가 만녀라는 걸 모르겠어. 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유리잔을 고치기 위해 주문을 사용하려면 매개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매개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소중한 것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컵을 생각하며 그것이 자신에게 특별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컵을 가져가 주문을 시작한다. 모이는 충격을 받고 갑자기 그녀는 유리잔을 성공적으로 고치지만 그는 가까운 곳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컵이 산산조각 난 것을 본다. 니코는 그에게 깨진 물건을 고치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물건이 그 물건과 강한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모이는 화를 내며 이 컵이 자신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했어야 한다고 말한다. 니코는 사과하며 자신의 물건 하나를 사용하는 게 잘못된 일이었음을 인정한다. 아직도 모든 것을 그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변했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깨진 컵과 상관없이 창문이 수리됐다는 것이다. 그녀는 처음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며 매우 기뻐하고 원하면 많은 다른 마법도 보여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는 거절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새로운 마법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평평한 종이로 바꾸는 마법이다. 그는 단호하게 컵이 깨진 후에는 더 이상 마법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니코는 결국 모든 것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녀는 자신에게 마법을 걸기로 결심하고 성공한다. 모이는 충격을 받는다. 니코는 주변이 물결치는 것처럼 보이고 실수로 창문 밖으로 날아가 버리면서 자신을 통제하려 애쓴다. 모이는 그 일이 충격적이었으며 니코는 여전히 무모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따라잡으려고 했지만 좁은 복도에 끼어들기 전까지는 오래 붙잡을 수 없었다. 모이는 그녀를 끌어내지 못해서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부탁했고 그녀를 끌어냈다. 하지만 그녀는 주문이 곧 끝날 것이라고 말했고 그 복도에서 나오지 않으면 정말 평평한 여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갑자기 모모다가 나타나서 모이에게 집 앞에서 뭐 하고 있냐고 물었다. 복수하러 온 거냐고. 하지만 모이는 진지하게 진공 청소기가 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황이 매우 위험했다. 모모다는 차갑게 반응하며 싸우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다. 모이는 어릴 적 모모다가 그를 때리고 팔이 부러졌던 일을 기억했다. 그 후 모모다와 그의 친구들은 니코 앞에서 폭력적으로 모이를 때렸고 모이는 반응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유령의 힘으로 맞설 수도 있었지만 그저 참았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나중에 그에게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말했어요. 모이에게 왜 나쁜 일인데도 괴물의 힘이 생겼는지 물었어요. 아버지는 힘을 조절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일반적으로 힘은 소유자에게 강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 후 우리는 모이가 분노해서 힘을 사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모모다는 무서워하며 모이가 그를 죽일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모이는 힘을 써서 벽을 부수고 니코를 안전하게 구해냈어요. 니코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모모다는 다시 그녀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그녀는 안녕, 풀고기야 라고 인사했어요. 모모다는 화가 나서 지금 바로 벽을 고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모이에게 니코가 벽을 고칠 수 있냐고 묻자 그녀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주인에게서 귀중한 것을 필요로 했어요. 모이는 모모다의 머리카락을 주문에 사용할 결정을 내렸고 정말로 벽이 고쳐졌어요. 그 결과 모모다는 대머리가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러워했어요. 모이와 니코는 작별 인사를 하고 걸어갔어요. 니코는 모이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고 모모다의 머리카락을 사용하는 것이 실수였던 건 아닌지 물었다. 모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들은 이제 서로 동등했다. 그녀는 동의했고 모이는 이제 모든 것이 괜찮으니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갑자기 니코가 멈추고 부탁이 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옷을 사길 원했고 결국 많은 옷을 사게 되어 모이는 그것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감탄했다. 그는 무게 때문에 팔이 부러질 것 같다고 농담했지만
그녀는 그가 강한 구울이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놀렸다. 그때 그녀는 그를 도와주기 위해 마법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 마법 덕분에 물건이 아주 가벼워졌고 니코의 마법이 풀린 후 모이가 가방을 들려고 했을 때 그 가방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놀랐다. 그는 니코에게 그녀의 마법이 놀랍고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고 그 말에 그녀는 정말 기뻐하며 걷기 시작했다. 모이는 자신이 마녀라는 사실을 도시 전체에 알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 관심을 끌게 되고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니코가 말했다. 내가 뭘 해주길 원하니? 집에 틀어박혀 있으라는 건가? 모이는 그것이 좋다고 말했고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답했지만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 했다. 마녀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또한 그녀처럼 초보 마녀들은 마법이 불안정하니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마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어둠의 마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했다. 모이는 그녀에게 마법을 쓰면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그녀는 동의했고 그에게 어려울 것임을 알았지만 이것이 그녀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녀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훈련임을 깨달았다. 모이는 미소를 지으며 니코의 꿈이 멋지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좋아? 내가 너의 수호자가 되어줄게. 필요한 건 뭐든지 도와줄게. 니코는 그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고 그들이 데이트를 시작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한 탑에서 불이 나고 한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니코는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했지만 모이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위험하다고 그녀를 막으려 했다. 니코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상기시켰고 그녀는 자신의 비행 빗자루를 꺼냈다. 모이는 그녀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그녀에게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 여성을 구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구경꾼들의 충격 속에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모이는 그 여성에게 뭔가를 던져달라고 부탁했고 그녀가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짐의 무게 때문에 거의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니코는 모이를 가볍게 만드는 빛의 마법을 사용했고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상황을 구했다. 하지만 주문이 모이의 정신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아. 그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는 빛의 주문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자는 벌어지고 있는 일에 충격을 받았고 그들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어떻게 날고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비행 중에 빛의 주문이 풀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다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그들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고 여자는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착륙을 축하했다. 그때 니코는 그들이 소지품을 두고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러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여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고 여인은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았다. 그 후 우리는 집에 도착한 모이와 니코로 전환되며 그들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물건들 때문에 완전히 지쳐 있었다. 니코가 주문서를 읽었을 때 그녀는 이것이 빛의 주문의 부작용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모이와 니코 모두 쓰러지게 되었다. 그 후 모이와 니코는 그들의 하루가 이렇게 될 줄 몰랐고 모든 일이 일어날 줄 몰라서 불만을 털어놓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잠자리를 준비했고 니코는 모이에게 새로운 삶이 내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이 기간 동안 자신을 잘 돌봐주길 바랐다. 모이는 그런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자기 방으로 가서 자라고 말했다. 니코는 동의했고 방으로 가기 전에 오늘 해준 일에 대해 고마워하며 이제는 자신의 힘을 조절할 수 있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분명 힘든 훈련을 거쳤을 거라고 했다.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모이는 아버지가 니코에게 1년 안에 재앙이 닥칠 거라고 말했던 말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모이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고 니코의 아버지가 예언자여서 미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했다. 모이가 이 재앙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 할 때 니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호 생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이는 니코를 이 상황에서 구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고
니코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모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니코는 밖에 나가 마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산 첫날 기분이 어땠는지 물었다. 그는 차갑게 대답하며 상관없다며 그녀가 바로 옷을 입고 내려와야지 자기 방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혼잣말로 지금 자신이 모이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나중에 그들은 학교에 도착했고 니코는 자신의 10대 생활이 드디어 시작된다며 매우 기뻐했다. 반 명단을 보았을 때 자신과 모이가 같은 반이라는 사실에 흥분했다. 니코는 자신이 마녀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친구를 사귀길 바랐다. 한편 모이는 자신이 처한 난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학생 환영회가 끝난 후 니코와 모이는 학교를 돌아다녔다. 니코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모두 또래이고 서로 친밀한 관계인 것을 보고 매우 행복해했다. 그녀는 그들처럼 연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녀를 부르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모이를 바라보았다. 그가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 줄 알았지만 이야기를 멈췄을 때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조심하라고, 마녀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고 학교에서 마법을 쓰지 말라고 했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그녀는 그의 말에 짜증이 났다. 그들은 교실에 들어갔고 선생님이 자신을 소개했다. 선생님은 취미를 말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취미가 만화책 읽기라고 하면 놀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춤추기라고 말하기로 했다. 어쨌든 학생들은 그녀가 독특하다고 평했다. 다음으로 선생님은 학생들을 부르며 서로 알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때 모이는 니코에게 자신이 한 말을 잊지 말고 마녀라고 말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하지만 니코는 자신의 힘으로 모두를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모이는 아버지가 니코에게 1년 안에 재앙이 닥칠 거라고 한 말을 기억하며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하려 했다. 선생님은 남학생들부터 시작했고 학생들이 자기소개를 할 때 대부분 개성이 강했다. 니코는 모이가 그녀의 보호자라 학생들을 어떻게 다룰지 알기 위해 필기하는 것을 눈치챘다. 그 다음은 여학생 차례였고 모이가 필기하던 중 실수를 했다. 지우개로 지우려 했지만 지우개가 부러졌다. 그는 슬퍼 보였고 매우 긴장한 상태였다. 그 순간 니코는 그가 정말 속상해 보여 어떻게 도울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를 도우면 마음이 바뀌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어 마법을 자유롭게 쓰게 해줄지도 모른다고 상상했다. 그녀는 무엇이든 크게 만드는 주문을 쓰기로 결심하고 주문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실행하는 도중에 그녀는 모이의 머리카락의 일부를 우연히 쳐버렸고 그 부분은 정말 미친 듯이 자랐다. 선생님은 그것을 보고 존 프릭스가 그들의 학교에 들어온 건가 싶었다. 그녀는 긴장했고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니코도 무서워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같은 자리에서 다시 주문을 걸어 취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시도했을 때 대신 모이의 머리를 쳐버렸고 그의 머리가 거대해졌다. 모이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가 다른 학생이 자기소개를 시작하고 몇 가지 농담을 했고 모두가 웃었다. 모이도 마찬가지였다. 모이가 자기소개를 할 차례가 되었을 때 선생님은 그를 널브러리 바라보며 자신이 본 것이 단지 머릿속의 환상이라고 생각했다. 전날 밤 늦게까지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니코는 다시 주문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실수로 그의 팔을 쳐버렸다. 그때 모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차리고 사과하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니코를 바라보았다. 그가 일어나서 자기소개를 할 때 팔을 숨기려 했고 모든 학생들은 그가 어떻게 서서 말하는지 궁금해했다. 모이는 이제 모두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일이 잘 진행되었다. 그때 모이는 주문을 되돌려 원래 크기로 돌리기 위해 니코 앞에 팔을 내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니코가 갑자기 일어났고 실수로 다시 주문에 맞아 거대해졌다. 교실 안모두가 공포에 질렸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마녀라고 소개했고 모이는 매우 실망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녀가 어머니에게 미리 마녀로 선택받았다고 설명하며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니코는 슬픈 표정으로 서 있었고 모두가 그녀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모이는 그녀가 친구를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어난 일 이후로 그는 아무도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수업이 끝난 후 모이는 니코에게 함께 집에 가자고 제안했고 니코는 동의했다. 하지만 그녀의 한 그부가
그녀를 부르며 함께 집에 가고 가는 길에 식당에 들르자고 초대했다. 모이는 그 제안에 동의했고 니코는 기뻐했다. 소녀들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들에게 작업을 걸려는 남자들을 마주쳤고 남자들은 너희는 정말 예쁜 소녀들이다. 왜 우리와 놀지 않니? 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소녀가 그들은 잊어버려 식당에 들어가자고 말했다. 그러자 한 남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녀는 너 같은 패배자에게는 1초도 낭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응수했고 그 말에 남자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떠났고 소녀들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 후 니코는 카라라는 소녀에게 그녀가 한 일이 정말 멋지다고 말했고 카라는 얼굴이 빨개지며 걱정하지 마, 니코에 대해 이야기해줘 라고 말했다. 그때 코코미는 학교에 마녀가 함께 있다는 것이 멋지다고 말하며 니코에게 마법과 주문에 대해 이야기해 주길 원했다. 그녀는 니코가 정말 마법을 쓸 수 있냐고 물었어요. 니코는 자신 있게 쓸 수 있다고 대답했고 아주 쉽다고 했어요. 그래서 카라는 그런 자신감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죠. 니코는 자신이 사는 곳에는 또래 친구가 없어서 자주 외로웠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정말 기대된다고 했죠. 니코가 카라와 코코미가 중학교 친구냐고 물었고 코코미는 그렇다고 했어요. 코코미는 중학교 때 내성적인 책 읽기를 좋아하는 소녀였는데 다른 학생들이 그녀를 괴롭히고 이상하다고 놀렸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카라가 다가와서 같이 식당에 가자고 했고 코코미는 동의했죠. 그때부터 둘은 친구가 되었어요. 니코는 카라가 하는 행동이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고 카라는 다시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카라는 나 말고 학교에서 너랑 다니는 그 잘생긴 남자애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니코가 대답했어요. 모이를 말하는 거야. 그는 내 어릴 적 친구야. 이 말에 카라는 충격을 받았고 친구 사이면 왜 그렇게 말하냐 라고 말했어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분명히 너희 둘은 연인 관계일 거야. 니코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아니야. 카라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럼 왜 같은 집으로 돌아가냐? 니코가 설명했어요. 함께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러자 카라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뭐라고 그건 너무 역겹다 라고 외쳤어요. 니코는 당황해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밖에서는 남자들이 기다리며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후 카라는 니코에게 모이와의 관계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고 그를 소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니코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으며 코코미도 이를 지지했다. 그동안 남자들은 그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모이는 상황을 지켜보며 결국 모든 남자들을 무자비하게 때렸다. 이 일이 발생하는 동안 니코는 모이에 대해 불쾌한 말을 하며 그를 깎아내렸고 이는 그를 매우 나쁘게 보이게 만들었다. 여자들이 식당을 나서면서 그들은 모이의 외모에 속았다고 말했다. 니코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미안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질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학생들은 니코 주위에 모여 그녀가 멋지다고 말했고 이는 모이를 기쁘게 했다. 그는 니코가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몇몇 남자들은 모이에게 니코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고 카라는 니코에게 마법을 보여주라고 재촉했다. 이는 모이를 화나게 만들었다. 하지만 니코는 매우 신나서 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들어와서 교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을 보고 내가 악마 사냥꾼 애니메이션에 들어온 건가? 라고 말했다. 그러자 선생님은 자신이 잘못된 곳에 들어온 줄 알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했고 더 이상 엉뚱한 짓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수업을 설명하기 시작하며 푸츠발이라는 스포츠를 하자고 했지만 학생들은 이에 반대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지치면 안 돼요. 니코의 마법을 이용해서 도울 수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이에 동의했지만 물론 모이는 마법은 재미로 써서는 안 된다고 화를 냈다. 결국 그들은 운동장을 내려가 시작했고 니코는 마법을 사용하며 규칙을 설명하려고 했다. 그 후 그녀는 모두를 날게 했고 학생들은 벌어진 일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각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중력 마법을 사용했다. 하지만 결국 모두 함께 마법을 사용하며 참여했다. 선생님은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여 지켜봤고 다른 반 학생들도 그 광경을 보며 자신도 참여하고 싶어 했다.
그때 모이가 니코에게 괜찮냐고 물었는데 니코가 많은 마법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괜찮다고 음식을 먹으면 마법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고 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모두가 즐거워하는 거야. 마녀로 태어난 건 내 운명이었고 내 힘으로 모두가 내 마법을 즐기게 할 수 있어서 행복해. 그러자 모이가 말했다. 네가 그렇게 느낀다면 나는 정반대야. 나는 구울로 태어난 이후로 한순간도 기쁨을 느껴본 적이 없어. 니코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 힘은 대단해. 그냥 모두에게 말하면 돼. 그때 모이는 어릴 적 다르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니코에게 말했다. 내가 구울이라고 말하면 아무도 나와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한편 한 대의 차가 운동장에 들어왔고 우연히 니코의 마법장에 들어가 빠르게 공중으로 떠올랐다. 마법장을 벗어날 때쯤 차는 땅에 추락해 안에 있는 모두를 죽일 듯 보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모이가 개입해 차량을 구했다. 모두가 충격을 받으며 물었다. 어떻게 그걸 한 거야? 니코는 그들에게 그게 자신의 마법이라고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모이가 그를 막으며 말했다. 사실 나는 구울이야. 제발 나를 피하지 마. 그가 놀란 건 모두가 그의 힘에 감탄하며 대단하다고 환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모이는 충격받아 물었다.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들은 대답했다. 야, 우리 방금 전까지 날고 있었잖아. 마녀의 어린 시절 친구가 구울이라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놀라지 않았을 거야. 모이는 혼잣말로 생각했다. 이 학생들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아. 모든 게 잘 풀렸고 이제 마녀와 구울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 후로 그들의 반은 전설적인 이야기의 원천이 되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은 그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모두가 모이와 니코와 친구가 되어 어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 다음 니코의 엄마가 예언의 책을 사용하며 사악하게 웃고 그 성가신 웃음에 익숙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능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책은 몇 개의 숫자를 말하는데 이 숫자들은 특정 페이지와 줄의 단어를 가리킵니다.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니코의 엄마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합니다. 책이 끝나고 니코의 엄마가 그 단어들을 보니 개와 빗방울이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커피를 준비하던 모이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좋다고 말합니다. 컵이 깨졌지만 새로 산 컵이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그는 커피를 즐기며 주말의 조용한 순간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후 니코가 깨어나 모이의 관심을 끌려고 하며 모이, 이 멋진 파자마 어때? 라고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멍한 표정을 지었다. 니코는 그의 반응에 놀라서 뭐야? 라고 말했다. 왜 이렇게 차가운 반응이야? 뭔가 말해줘야지. 그리고 실제로 보이는 그녀에게 휴일이라고 게으르게 지낼 수는 없어. 라고 말했다. 즉시 옷을 갈아입어. 라고 하자. 그녀는 투덜거리며 너는 내 엄마보다 더해. 라고 말했다. 그때 그는 그녀에게 모든 옷이 똑같이 보인다고 말했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옷을 보러 가면서 모양은 다 다르지만 디테일이 같아서 입으면 비슷해 보인다. 고 말했다. 요즘 소녀들은 항상 패션에 뒤처지지 않아요. 그녀는 새로운 스타일이 담긴 잡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중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어요. 모이가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는 것도 놀랍지 않아요. 니코는 그녀가 이 시대의 패션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후에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녀는 사진에서 보이는 옷을 실제 옷으로 바꾸는 주문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사진 속 옷은 앞면만 보여주기 때문에 나온 옷의 뒷면은 투명해졌어요. 니코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모이가 옷의 뒷면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혼잣말을 하며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나가서 그 새로운 옷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밖에 나갔을 때 모이는 그녀의 행동에 놀라서 보지 마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그는 충격을 받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마치 레슬링 자세처럼 이상한 포즈로 그 앞에 서 있었어요. 모이는 신경 쓰지 않고 또 다른 커피를 만들기로 했지만 일어섰을 때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변태야? 그 말에 그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 그러자 모이는 앉아서 그녀의 말을 따랐고
그녀는 옆으로 움직이다가 그 앞에 서서 그에게 말했다. 어떻게 생각해? 모이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자세히 말하게 하지 마. 내 옷이 어때?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아름다워 보여. 이런 옷이 있는 줄 몰랐어.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알겠어. 나가고 싶구나. 그래서 이렇게 차려입었구나. 이제 나가자? 그녀는 소리쳤다. 물론 안 된다고. 이렇게 나가라고?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뭐라고 했지? 나는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어.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에게 말했다. 아니, 당신은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어. 그냥 이 옷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아름다워. 하지만 내 평소 옷도 아름다워. 편하고 간단해. 반면에 나는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옷을 입었을 때 더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말에 니코는 충격과 당황을 느껴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의 투명한 뒷부분을 잊고 있었다. 모리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으며 말했다. 요즘 이런 옷이 유행하는 거야. 니코는 그에게 말했다. 당연히 아니야. 그냥 보지 마. 그 후 그녀는 평소 입던 옷으로 갈아입었다. 모이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 옷은 예쁘고 편안해 보여. 마음이 설레게 하는 옷이야. 그 말에 니코는 얼굴이 붉어지며 모이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그 후 모이는 그녀의 옷을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 했다. 그가 다가가며 그녀에게 말했다. 이 옷은 어느 시대 옷이야?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옷들은 모두 프랑스 증조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이라서 모이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 옷들이 20세기 때 만들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고 매우 귀중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니코는 모이가 이 옷을 입을 때 가슴이 설레는 이유를 이해했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물론 내 마음이 설레는 건 이 옷들이 고급이기 때문이야.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품질의 옷을 구하기 어렵거든. 이 말에 니코는 화가 났어요. 그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참고로 내가 입고 있는 재킷은 아돌프 것인데 40년대 것이라고. 그러자 니코가 그에게 말했어요. 정말 너에게 놀랐어. 네가 빈티지 옷 때문에 설렜는데 내가 투명한 옷을 입었을 때는 설레지 않았잖아. 그러자 모이는 이 말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내 옷이 투명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이 말에 니코는 속상해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너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항상 혼자 앉아 있어. 내가 여기 온 이후로 집이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너가 짜증내는 것 같아. 모이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게 부분적으로는 맞아. 라고. 그녀는 깜짝 놀랐어요. 그 후 그녀는 하루 종일 그와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모이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그곳은 항상 조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그 곳이 시끄러워질 때가 오히려 나쁘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니코에게 계속 말했어요. 편한 옷을 입어라. 입는 것만으로도 모든 옷이 적합하고 아름답다고. 나는 우리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신이 났어요. 그 후 모이는 음식을 준비해서 밖에서 먹으러 가자고 했고 그 말에 니코는 기뻐했어요. 그 후 집에 몇 개의 소포가 도착했는데 모두 니코의 것이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이게 다 뭐야? 그녀는 그에게 말했어요. 책과 만화책이 들어있어요. 그러던 중 모이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소포를 발견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분명히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온 것이라고. 그를 놀라게 했다. 이 소포 안에는 편지가 있었고 모이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고 그녀의 어머니가 일본의 유장쿄라는 마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녀 사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는 마녀들의 새로운 고향이 되었다. 니코의 어머니는 점술에 많은 마법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기로 결정했고 그녀는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완전한 예언에 도달할 때까지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 그곳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그녀는 이 기간 동안 모이가 딸을 보호해 주기를 부탁했고 그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녀를 도와주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딸을 잘 돌봐달라고 간청한다. 그 후 니코는 모이에게 물건을 나르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너도 책임을 져야 하고 스스로 나르라고. 그것은 그녀가 모이가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책임감이 커졌다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었다. 니코는 마법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모이는 그들에게 마법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런 일에는 마법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부작용이 없는 주문이 있다고 말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끝냈을 때 또 다른 니코의 복사본이 나타났다. 하지만 모이가 살펴보니 니코와 그녀의 복사본이 더 작아졌다. 니코가 짐을 들려고 했지만 그녀는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복사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모이를 화나게 했고 그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 마법은 실패야. 너희는 2명인데 하나의 짐만 들고 있어. 모이는 자신에게 2개의 복사본을 대신해서 하나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며 짜증을 냈다. 그러다 니코는 2개의 복사본을 2개의 다른 복사본으로 나누면 일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니코의 복사본이 4개가 되었지만 그들도 여전히 하나의 상자만 들 수 있었고 이는 모이를 더욱 화나게 했다. 결국 그는 짐을 직접 들기로 결심하고 일을 빨리 끝내기로 했다. 니코의 복사본들이 모이를 놀리자 그는 그들이 하나의 복사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에게 조금만 기다려 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동의하고 편지를 마치러 갔다. 그는 니코의 엄마가 새로운 예언에 도달했다고 말하는 부분에 도달했고 개와 빗방울이 재앙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어요. 그때 모이는 니코의 비명을 듣고 그녀를 쫓는 개가 있었어요. 그는 재빨리 달려가 그녀를 구하려 했고 개는 그녀를 보호하는 동안 그의 어깨를 물었어요. 그러자 개의 주인이 도착해서 사과하며 개가 자기에게서 달아났다고 했어요. 모이는 화가 나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건 흔한 일이니까. 하지만 다시 그러면 무시하지 않겠어요. 그때 개와 주인은 겁이 나서 급히 도망쳤어요. 니코와 그녀의 복제본은 두려워서 모이에게 매달렸고 평범한 복제본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 후 니코는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모이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울면서 사과하기 시작했고 그는 그녀를 달래며 괜찮다고 했어요. 그 후 니코는 모이에게 커피를 만들어 주러 갔어요. 그런 다음 모이는 니코의 엄마가 보낸 부적을 열었고 편지에서 그에게 말했어요. 이 부적의 봉인이 사라지면 재앙이 일어난 것이고 사라지지 않으면 일어난 일이 평범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모이는 개와 빗방울이 어떤 재앙을 일으키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날씨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뉴스를 따라보기 시작했다. 실제로 밤이 되자 비가 내렸고 누군가가 밖에서 모이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후 모이와 니코는 니코의 기운을 회복시키기 위해 팥을 사러 나갔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이런 날씨에 왜 나갔어?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어쩔 수 없었어. 집에 있어도 됐잖아. 왜 나랑 같이 나왔어? 모이는 예언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그녀가 말했다. 괜찮아? 집에 가자. 모이는 니코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해 경계심을 갖게 하려는 예언 이야기를 전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했고 그는 그녀가 하는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가 이걸 알아차리자 그녀는 그를 꾸짖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다시 말해달라고 했다. 그녀는 그에게 애니메이션이 개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했는데 그가 충격을 받았고 그녀를 꽉 잡으며 말했다. 어떤 개? 니코는 그 일이 신경 쓰였고 모이는 비 오는 날 니코를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이는 니코에게 자신의 우산 아래로 오라고 했고 그녀는 충격과 동시에 기뻐하며 누군가가 그들을 봤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그리고 정말로 그녀의 친구 카라가 그들을 보고 그녀에게 말했다. 왜 하나의 우산 아래서 걷고 있니? 너 혹시 바람 피우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니코에게 쇼핑하러 같이 가자고 카라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니코는 거절했다. 그 후 그들은 계속 길을 갔고 니코는 그들이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그녀는 물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그가 그녀에게 그래 라고 말했다. 그 후 그들은 열린 공간에 도착했다. 그래서 니코는 모이가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할 줄 알았지만 갑자기 모이가 니코에게 우산을 잡으라고 말했다. 그는 큰 목소리로 말하며 숨어있는 사람아. 너 숨기기 못하네. 지금 나와라 라고 했다. 이 말에 니코는 누군가가 그들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그가 팬이라고 생각했지만
모이는 그녀에게 물론 아니야? 라고 말했다. 그 사람이 나왔을 때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처럼 개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모이는 예언의 말을 기억하며 걱정했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했다. 갑자기 이 사람이 모이를 공격했고 그들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다. 모이는 이 사람이 빠르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자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했고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자 이상한 사람이 지팡이를 꺼내 바람 공격을 사용하며 모이를 날려버렸다. 그때 모이가 온 힘을 다해 강력한 불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이 공격은 속임수였고 그는 뒤에서 상대를 붙잡으며 말했다. 나는 너를 죽이는 건 신경 쓰지 않아. 내가 신경 쓰는 건 네 정체를 아는 것뿐이야. 가면을 벗겼더니 낯선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니코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고 이름은 탱고였다. 이 사람은 니코가 그의 싸움 스타일을 알아보지 못해 슬퍼 보였다. 그때 니코가 이 사람을 소개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탱고라고 불리며 내가 훈련하던 곳에 있던 사람이야. 모이는 충격을 받았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미안해, 구울이여. 하지만 나는 내 힘과 니코를 보호하는 능력을 시험하고 있었어. 나도 니코를 보호하러 여기 왔어. 나는 까마귀 가문의 그녀의 동반자야. 나는 까마귀 종족의 동반자다. 그 후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텐조는 오랜만에 니코를 봐서 매우 행복했지만 모이는 언짢아 보였다. 모이는 텐조에게 말을 걸려고 여러 번 했지만 텐조는 무시하고 오직 니코와만 이야기했다. 그들은 추억과 산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텐조의 아버지와 니코의 아버지가 친구가 된 이야기였다. 그 후 텐조와 니코는 쉽게 친해졌고 어릴 적 함께 많이 놀았다. 그 후 텐조는 니코에 대해 민망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만두길 원했다. 모이가 그들을 방해하며 텐조에게 말했다. 아직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바로 너를 여기로 이끈 이유 말이야. 이 말에 텐조는 그에게 말했다. 너는 지루하고 너무 짜증난다고. 그러고는 텐조가 니코가 예전에 자신을 보호자로 부탁해서 여기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 순간 텐조는 햄버거 슬라이더를 다 먹고 또 하나 더 먹고 싶어 했고 모이는 일어나서 그에게 하나 더 가져다 줬다. 그가 끝내자 모이는 텐조에게 다가가 그의 이마에 던졌고 그로 인해 텐조의 이마가 타올라서 그는 소리쳤다. 모이, 너 눈이 멀었냐? 너 뭐 한 거야? 모이는 그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너의 이마가 너무 넓어서 접시인 줄 알았어. 그러고 나서 모이는 그에게 말했다. 그건 잊고 말해봐. 네가 정말 니코를 위한 수호자라면 왜 숨었어? 텐조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구울과 대화하지 않아. 그러자 모이는 그에게 말했다.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네 방식으로 말하게 만들 거야. 텐조는 긴장하며 그에게 말했다. 그걸 어떻게 할 건데? 모이는 화가 나기 시작하며 니코에게 텐조가 말할 수 있도록 어떤 마법이든 사용하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니코는 텐조의 우산을 말하는 존재로 변형시켜 진실을 알아내기로 했다. 우산은 과거의 구울과 탱고가 기름과 물처럼 서로 반대이며 절대 섞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관계가 조금 안정되었어요. 그때 텐조가 화를 내며 니코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물었어요. 니코는 무생물에게 말을 하게 하는 주문을 썼다고 말했죠. 그 후 모이가 무슨 일인지 이해하고 텐조에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나한테 적대적인 거야. 짜증나네. 처음 듣는 얘긴데 아버지한테서 탱우 이야기는 들어서 너희가 낯설진 않아. 그러자 텐조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게 바로 내 말이야. 너희 구울들은 항상 탱우를 깔보고 신경도 안 써. 그때 모이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텐조가 말했죠. 그런 차가운 눈으로 쳐다보지 마. 울 것 같잖아. 너 왜 이래? 굴.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탱구는 항상 다치고 죽는 쪽인데 구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 그때 모이가 그에게 그의 증오심이 사소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어. 그는 아버지가 전에 자신에게 절대 쿠에게 지면 안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어. 왜냐하면 동화 속 구울은 항상 칭찬받는 존재니까.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를 귀살대라고 부르잖아. 왜 귀살대지? 탱구살대가 아니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만화를 많이 읽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귀신이 베이는 장면을 보는 것이었고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귀신 한탱구였으며 그가 마신 술은 구울살대라고 불렸다고. 그러자 모이는 화를 내며 말했어. 내 아버지 얘기는 이제 그만 듣겠다고.
왜 귀신 사냥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왜 숨었는지 말해줘. 그러자 텐조가 그에게 말했어. 나는 굴이 필요 없이 니코를 보호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었어. 그렇게 하면 모든 영광은 내 것이 되고 탱구의 명성이 높아지고 모든 굴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모이는 그들에게 말했어. 그래서 비 오는 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러자 니코가 그에게 말했어. 너는 항상 나를 보호해줬어.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네가 해준 것에 고마워. 쿠. 그리고 쿠가 그의 본명인 것 같아. 그러자 쿠가 그녀에게 말했어. 천만에 어쨌든 나는 동반종에서 왔고 운명이 나를 부르면 나는 응답할 거야. 그때 우산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그의 말을 믿지 마세요. 진짜 이유는 이부키 부인이 모든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지금 그는 그녀에게 많은 돈을 빚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쿠가 우산을 잡아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 후 쿠에게 후회의 기색이 드러났고 그는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모든 돈을 게임과 쓸데없는 것에 쓰고 아는 사람 모두에게 돈을 빌리다가 결국 빚더미에 빠졌다고 했어요. 그가 도망치려고 하자 니코의 엄마가 개입해서 제 빚을 갚아줬어요. 그녀는 정말 훌륭한 여자예요. 그 후 니코가 일어나서 차를 준비하겠다고 했어요. 그 후 쿠는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모이에게 말했어요. 니코가 지금 없으니 이 예언에 대해 알려주고 싶어요. 이 예언은 학교에 적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자 모이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고나 병이 아닌 재앙이군요. 누군가 니코를 노리고 있어. 쿠가 그에게 말했어. 그래. 그래서 나는 학기 초부터 니코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녀에게는 비밀로 해야 해. 이것은 이부키 부인의 명령이었어. 만약 그녀가 알게 되면 그녀와 또래 친구들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두운 길로 빠질 거야. 그 후에 니코가 왔어. 쿠가 그녀에게 말했어. 저런 구울과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어? 그는 심술궂게 보여서 얼굴에 심술궂음으로 음식을 망칠 거야. 그는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 못해. 모이가 화내며 말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준비한 모든 음식을 다 먹었고 그게 우리가 가진 전부였어. 너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니? 쿠가 말했어요. 왜 내가 부끄러워해야 하죠? 이건 우리의 첫 만남이지만 니코와 나는 어린 시절 친구예요. 모이가 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내 집에 앉아 있어요. 당신이 그에게 말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개인 보호자이며 몇 가지를 논의해야 해요. 모이가 그에게 말했어요. 보호자는 한 명이면 충분해요. 여기 나가세요. 당신이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보다 더 강해요. 그러자 모이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거를 밖에서 증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의 긴장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니코는 개입하여 탱고와 구울 사이의 싸움과 나쁜 관계는 과거의 일이며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모이는 그가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탱고 클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그들은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나는 그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자 쿠는 울기 시작하며 나는 구울이 너무 싫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도망쳤다. 니코는 이에 대해 속상해하며 너희의 관계가 왜 이러냐고 말했다. 그러다 그녀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음식에 마법을 걸기로 했다. 두 사람이 이 음식을 먹으면 친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그 후에 쿠가 왔고 그는 슬프고 속상해 보였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니코는 그를 방해하며 이제 괜찮다고 말했다. 이제 식사 시간이다. 먹자. 간식이 한 상자밖에 없어서 모이와 쿠는 놀랐다. 니코는 불평하지 말라고 했다. 쿠가 먹으려고 할 때 니코는 그에게 기다리라고 했다. 모이가 먼저 먹어야 한다고. 모이는 놀랐다. 니코는 그에게 믿으라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모이는 간식을 먹었다. 그 후 그는 간식을 니코에게 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모이는 일어나는 일에 놀랐다. 그녀는 모이에게 간식을 쿠에게 주라고 말했다. 쿠가 간식을 먹고 있을 때 모이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쿠가 다 먹자. 모이는 그에게 말했다. 쿠, 너 참 착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주문이 잘못된 것 같았다. 그 후 모이는 이상한 행동을 하며 긴장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모이는 우정이 아닌 사랑의 징후 같은 것들을 보였다. 니코는 그 결과에 충격을 받았고 쿠는 모이를 멀리하려 애썼다. 쿠가 계속 먹을수록 모이는 점점 더 이상한 기분을 느꼈고 쿠가 자신의 어깨를 더 가까이 가져오길 원했다.
쿠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니코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녀는 말했다. 사실 나는 네가 서로 어깨를 더 가까이 가져오는 걸 보고 싶어. 그때 쿠는 참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치던 중 풍선이 나무에 걸려 슬퍼하는 두 아이를 보고 그들을 도와 풍선을 가져다 주었다. 그 사이에 간식은 그에게서 떨어졌다. 아이들이 쿠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 했을 때 쿠는 그에게 괜찮다고 가져가도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간식을 먹었을 때 모이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그들에게와 쿠에게도 일어났고 그들은 모두 어깨를 맞대고 싶어 했다. 니코는 그들을 찾고 있었고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모두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있었다. 그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니코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기 때문에 사과하려고 했다. 쿠는 화가 났지만 니코는 그들이 잘 지내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이때 초인종이 울렸다. 니코는 문을 열러갔고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모이와 칸이 그녀의 곁으로 달려갔고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아프다고 말하며 문을 열고 나서 엄마가 보낸 옷을 입으러 갔다고 했다. 갑자기 그 옷이 꽉 조여졌고 그러고 나서 눈을 가진 형체가 나타나서 말하기 시작했다. 마녀의 딸, 드디어 너를 잡았다. 그가 니코에게 다가가려 할 때 옷이 더 조여졌고 니코는 아파했다. 그러자 그 괴물이 말을 하기 시작했고 옷의 크기와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니코의 손이 묶여 있어서 어떤 주문도 쓸 수 없었어요. 그녀는 완전히 제압당했어요. 그 후이도 이 마법의 괴물이 니코를 납치해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모이는 따라가려고 했지만 칸이 그를 진정시키며 속도를 늦추라고 했어요. 날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런 다음 칸은 주변의 모든 까마귀를 조종하는 힘을 사용하며 모이에게 그들이 모두 그의 친구들이고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까마귀 한 마리에게 하늘을 나는 소녀를 봤는지 물었고 까마귀는 그렇다고 답하며 그녀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칸과 모이는 니코에게 다가가기 위해 까마귀들을 쫓기 시작했어요. 니코는 괴물에게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분명히 모이가 구해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곤란에 처할 때마다 모이는 항상 그녀를 찾아서 구해줬기 때문이에요. 현재로 돌아와서 아무리리가 니코에게 도달하는 데 성공했고 몬스터는 날기 위해 니코의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말했으며 그들은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모이는 까마귀 종족이기 때문에 날 수 있는지 칸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칸은 그들이 수세기 동안 뿔을 잃은 것처럼 날개도 잃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우산이 나타나서 그녀를 두고 떠난 것에 대해 꾸짖기 시작했지만 칸은 니코가 위험에 처했으니 멈추라고 말했어요. 그때 모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칸이 자신의 힘을 썼다가 내던졌던 기억이 났어요. 그는 칸을 바라보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말로 둘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 아무리리는 니코에게 도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 후 몬스터는 단단한 복장으로 변했고 모이에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모이는 그것이 기다리던 일이었고 강력한 일격으로 공격하여 몬스터를 물리치고 니코를 구하는 데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땅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지만 칸은 다시 바람의 힘을 활성화시켜 그들을 구했어요. 모이는 힘없이 떨어졌고 칸에게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옷을 바라보며 몬스터가 천으로 변했음을 보고 몬스터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 니코는 모이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고마워, 네가 항상 내가 일으키는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해줘 라고 말했어요. 모이는 대답했다. 이번에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부터 조심해야 해. 그러자 관이 그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이 괴물은 재앙이 아니라고. 그들이 인장을 확인했을 때 인장이 온전하다는 것을 발견했으니 이 괴물은 재앙과 관련이 없고 비와 개에 대한 예언과도 관련이 없었다. 니코는 화가 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것인지 물었다. 모이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내 곁에 있을 거야. 다른 생각은 하지 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칸이 그들을 놀라게 하며 함께 살겠다고 말했다. 물론 모이와 니코는 충격을 받았고 그는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게 원래 계획이었고
오늘부터는 모두 협력해야 상황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니코는 이 소식에 기뻐했지만 모이는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그게 원래 계획이라면 어디서 살고 있었던 거야? 칸은 그 질문에 충격을 받았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우산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는 월세 아파트에 살았고 모든 돈을 오락과 사소한 것에 썼기 때문에 돈이 바닥났다고. 모이도 역시 그랬구나. 돈이 떨어져서 우리한테 기대려고 온 거군. 계획도 없고 라고 말했어요. 칸은 그녀가 한 일에 복수하려고 우산을 잡아채며 그녀를 막으려고 했어요. 반면 니코는 기뻐하며 이제 서로 잘 지내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 칸은 말하기 시작했어요. 탱우와 이글린 사이의 문제는 그가 그렇게 자라서 깊이 뿌리내린 것이라고. 이것을 잇는 데는 시간과 많은 적응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모이는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고 원한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니코는 그에게 말했어요. 칸을 돌봐야 해. 너는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며 요리도 잘하고 모든 게 완벽하니까. 그래서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돌봄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나는 네가 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어. 칸은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니코는 모이와 칸이 친구가 필요 없다고 말했던 과거의 일들을 기억했어요. 니코가 말했어요. 너희 둘 다 혼자인데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하지만 둘 다 그것도 부인했어요. 나중에 집으로 가던 길에 물건을 샀고 그것들에 대해 다투었어요. 그러다 그들이 전에 칸이 도와줬던 아이들을 봤고 칸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 호감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들은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칸에게 다가가 도움에 대해 감사했고 칸이 친근하고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동네에서 꽤 명성을 얻은 것 같았어요. 그 후 우리는 집에서 칸과 모이가 관계를 돈독히 하며 카드 놀이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니코는 친구 코코의 만화 그림에 매우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니코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선생님이 그녀가 이야기하던 만화 이름인 세레브 오론을 들었어요. 선생님도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검을 휘두르는 고등학생들이 괴물을 물리치는 유명한 만화이기 때문이에요. 이 만화는 등장인물의 잘생김, 줄거리 전개, 그리고 전투 장면으로 인기가 많아요. 니코는 그 소년들이 멋지다고 말했고 이어서 코코의 그림이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소녀들의 대화를 듣고 이 만화와 관련된 모든 작품을 팔로우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것이 그녀의 취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코코의 그림에 대해 듣지 못했을 리가 없죠. 코코가 10명의 팔로워가 있다고 언급한 후 선생님은 검색 범위를 좁혀 코코를 찾았고 자신이 소셜미디어에서 코코의 비밀팬 중 한 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둘 다 이것을 알지 못했죠. 오타쿠로서의 삶은 소셜미디어에서 다르고 대부분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깁니다. 그동안 선생님은 만화에 대한 생각에 잠겨 있었고 소녀들이 그녀를 확인하러 와서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잊어버린 물건을 가지러 왔다고 말했고 대화 중에 코코의 그림을 발견하게 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반응을 숨기고 소녀들에게 집으로 서둘러 가라고 말한 후 떠나면서 코코를 자신의 좋아하는 아티스트로 생각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선생님이 혼자 앉아 코코의 그림을 바라보며 코코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코코를 팔로우해 왔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었고 그녀의 페이지의 첫 번째 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코코가 발전하고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코코의 예술적 발전의 모든 측면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 속 인물 관계의 해석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후로 만화 속 인물들 사이에 일어난 슬픈 사건들과 이야기 전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빠른 전개와 강렬한 반전 덕분에 엄청난 팬층과 활발한 소통이 있었으며 특히 이야기의 반란이 시작된 35화와 절정에 이른 57화에서 그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그녀는 코코의 그림 세부 사항을 회상하기 시작하며 그 안에 흥미로운 디테일과 인물 간 대화가 많았다며 그런 그림은 처음 본다면서
곧 많은 이들이 코코의 그림을 모방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코코, 내 열정을 다시 불태워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순간 코코가 그녀 옆에 나타나 선생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 코코는 서류 몇 장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선생님은 만화 주제 때문에 영향을 받아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코코에게서 서류를 받아 만화와 관련된 그림과 뉴스들을 보고 더욱 놀랐다. 그녀는 다시 감정을 숨기려 애쓰며 그림이 좋다고 말했고 자신이 들켰다가는 안 되겠다며 대화를 끝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무심코 긴장한 채 코코에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냐고 물었고 코코는 신나서 그렇다고 대답하며 자신은 애니메이션과 만화를 사랑하는 오타쿠라고 말했다. 그러자 코코가 같은 질문을 선생님에게 던졌고 선생님은 긴장하며 만화나 애니메이션, 그와 관련된 어떤 것과도 상관없다고 소리쳤다. 코코가 말했지만 수업 첫날에 애니메이션에 대해 이야기하던 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했어요. 선생님은 조금 만화를 읽었을지도 모르지만 더 드러난 건 옆에 있던 만화책들이었어요. 그 후 코코는 선생님에게 만화에서 좋아하는 것에 대해 더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질문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대답했어요. 코코는 신나서 자신의 답변을 공유하고 만화의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곧 멈추고 사과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 코코는 선생님에게 자신이 여기 온 주된 이유를 상기시켰어요. 바로 선생님이 에렌 메달을 떨어뜨려서 당황하고 충격받았던 것, 모든 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어요. 선생님은 다시 숨기려고 했지만 코코가 멈추게 하며 말했어요. 왜 숨기고 있냐고요? 나는 예를 들어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아요. 진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위로가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과 만화 대화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코코에게 감탄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결국 인정했고 자신도 만화를 좋아하며 더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어요. 코코는 이 일에 매우 신이 나서 기대했다고 말했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과 함께 앉아있는 니코와 무이를 보여줍니다. 그 학생은 니코에게 자신이 아무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공기처럼 투명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무이와 니코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했어요. 무이는 그에게 용기를 내서 두려움과 맞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라고 부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니코는 그들을 가로막으며 새 마녀들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진짜 마녀가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만약 이 학생이 원한다면 그녀는 그것을 이루어주고 싶어 해요.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은 화장실에 갈 때 자신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주문뿐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무이와 칸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 학생은 자신이 어릴 때 자주 화장실을 가서 괴롭힘을 당했고 남자아이들이 그를 놀리면서 창피함을 느꼈다고 설명하려 했어요. 무이, 칸, 그리고 니코는 그와 공감하며 상황을 이해했어요. 그들은 니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잊은 듯 보였어요. 갑자기 그녀의 존재가 다시 느껴졌고 알고 보니 그녀는 자신이 거의 보이지 않도록 주문을 걸어 아무도 그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것이었다. 그녀는 학생 할에게도 주문을 걸 것이라고 말했고 정말 그렇게 했다. 그는 자신이 투명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아직도 그가 보인다고 말했다. 니코는 그에게 주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했고 그가 그녀가 말한 대로 하자 그는 정말로 사라졌고 주문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 후 그들은 수업에 갔고 하라는 매우 피곤해 보였으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았다. 그는 주문을 사용하기로 결심했고 무이의 격려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는 주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몰랐다. 일어나서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몰래 화장실로 가기 시작했다. 그는 어렵게 교실을 빠져나오며 주문이 성공해서 기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그는 바지를 내릴 수 없었다. 손을 움직이면 주문이 풀리고 모두에게 그의 사라짐이 들킬 테니까. 그러나 수업이 끝났다는 종소리가 울리며 구원받았다. 그는 결국 화장실에 갔다. 다른 학생들이 그가 거기 있는 걸 보고 괴롭힐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성숙해져서 사과했다. 나중에 하라는 니코에게 가서 고마움을 전하며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음번에는 손을 들고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이 바보 같은 일에 그녀의 마법을 써서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을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했다. 갑자기 니코의 마법석이 빛나기 시작했고 하라를 도우면서 발전했음을 보여줬으며 모두가 기뻐했다. 그 후 학교 밖 나무 위에서 이상한 소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그 후 그들은 집으로 향하려 밖으로 나갔고 고양이 한 마리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걷고 있을 때 선생님이 나타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듯 보였다. 그들은 선생님과 함께 차로 갔고 선생님은 시동을 걸 때마다 고양이가 방해했다고 말했다. 무인은 차를 들어 올렸고 고양이는 놀라 도망갔으며 문제는 해결되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그의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나중에 그 고양이가 그들을 지켜보던 같은 소녀 네모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녀는 무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그를 동료로 삼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학생 중 한 명이 그녀에게 누군가를 찾고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긴장하며 도망쳤다. 다음은 무이를 괴롭히던 칸에게로 간다. 칸은 왜 이러는지, 아직도 자신을 질투하는 건지 물었다. 하지만 칸은 사람들이 무이에 의존하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려 했다. 그 순간 무이는 칸이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니코조차 이상하게 행동하며 그들 둘이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니코는 무이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에 실망했다. 그때 칸은 고양이를 발견하고 니코와 함께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화가 난 듯 보였으며 자신의 목표가 무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힘을 얻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가 니코의 동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 이는 보통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는 니코가 그를 자신의 동료로 만들기 위해 속였다고 생각하며 니코에게 매우 질투했다. 하지만 이 소녀는 매우 슬펐고 매우 수줍어서 남자아이들과 이야기할 수 없었으며 이를 자책하고 우울한 사람처럼 느끼며 다시 집에 가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변하겠다고 말하며 무이를 동료로 삼아 엘리트 가문의 일원으로서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겠다고 다짐했다. 그 후 우리는 네모가 그들을 따라 집으로 가서 무이 옆에 앉는 모습을 보게 된다. 니코는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했고 그녀를 만졌어요. 그러자 그녀는 오한을 느끼고 도망쳤어요. 칸도 그녀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도 도망쳤어요. 갑자기 그녀는 무이의 발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무이는 고양이 키우는 경험이 많고 좋아한다고 말했고 칸과 니코는 그가 고양이를 어떻게 다루는지 지켜보았어요. 실제로 그는 조심스럽게 네모를 쓰다듬기 시작했고 그녀는 편안함을 느꼈으며 무이가 다가오거나 만지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완전히 긴장을 풀고 이렇게 느껴본 적이 처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니코와 칸은 무이에게 질투심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고양이조차 그에게 반응했는데 네모는 완전히 편안하고 차분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괴물의 조상이 호랑이였던 것을 기억했고 무이에게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완전히 편안해서 도망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 아래서 도망쳐야 했어요. 잠들면 변신 마법이 끝나서 다시 인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노출될 위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잠들어 인간으로 돌아갈 힘이 없었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며 그렇게 되었어요. 놀라운 점은 칸이 게임 컬렉션을 끝내고 네모가 인간으로 변한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네모는 그때 슬쩍 빠져나가 탈출했지만 무이는 곧 그녀를 다시 만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도망치느라 지친 네모가 다음에 무이를 만날 때 그를 자신의 친숙한 존재로 만들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본다. 니코는 마법을 사용해 한 소녀가 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하게 하지만 니코는 지금 그녀가 가진 것은 단지 매력일 뿐이며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그 소녀는 매우 기뻐하며 보장에 대해서는 상관없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짜 마녀라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희망하게 만든다며 그녀는 떠난다. 그녀가 떠난 후 니코는 생각에 잠기고 그 순간 그녀 뒤에 모든 것을 목격한 누군가가 보인다. 그때 장면이 전환된다. 다음 날 모야가 갑자기 니코에게 체중에 대해 묻는다.
니코는 이를 듣고 당황하며 그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묻는다. 모야는 체중이 키와 일치하내야 하며 건강에 좋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내가 너의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책임의 일부야. 이를 듣고 니코는 여자에게 체중을 물어볼 수 없다고 말하며 모야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는 앞으로 질문에 더 조심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때 니코는 모든 소녀들이 모야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에 질투를 느끼기 시작한다. 이는 그녀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벤트는 집으로 전환되어 모야가 눈을 감고 떨어지는 나무잎을 잡는 연습을 하고 있다. 니코는 그가 나무잎을 보지 않고도 능숙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란다. 모야는 이 훈련을 통해 자신의 감각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그녀에게 말한다. 니코는 다른 감각도 그렇게 날카로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모야는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켄지가 나중에 니코에게 그녀와 모야가 아직 사귀지 않냐고 물어보며 니코에게 큰 당황을 안긴다. 켄지가 그녀의 감정이 매우 분명하다고 말하니 그는 그것을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야에 관해서는 니코가 그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는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이로 인해 켄지는 니코에게 모야에게 힌트를 주는 계획을 제안합니다. 그때 그들은 TV에서 머리카락과 함께 춤추는 소녀가 나오는 샴푸 광고를 봅니다. 켄지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학교 장면을 보게 되며 켄지가 니코가 점심시간에 모야 앞에서 머리카락을 흔들며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켄지는 자신의 바람 마법을 사용하여 니코의 머리카락이 날리게 하여 그녀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니코와 켄지가 숨어서 모야를 기다리는 점심시간 장면을 봅니다. 모야가 들어오자 니코는 켄지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바람이 불며 니코가 들어온다. 모야가 그녀를 보고 놀라며 왜 바람이 부는 거지? 라고 말한다. 그의 눈은 여전히 멍하다. 모야의 눈을 본 니코는 더 강하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바람을 세게 하려고. 반면 켄지는 매우 흥분하며 신호를 이해하고 니코가 유령처럼 떠오를 정도로 바람을 세게 불게 만든다. 이 모습에 모야는 무서워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기 시작한다. 그동안 니코는 자신이 예뻐 보이냐고 묻는다.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오며 니코가 그런 상태인 것을 보고 걱정하는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강한 바람 덕분에 여자아이들의 측정지가 공중으로 날아간다. 그 말을 들은 여자아이들은 무서워한다. 그 순간 모야가 벌떡 일어나서 종이들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모두 받아내자 여자아이들은 감탄하며 그에게 더 끌리게 된다. 반면 니코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한다. 집에 가는 길에도 모든 여자아이들이 모야에게 작별 인사를 하자 니코는 더욱 질투를 느낀다. 그녀는 그에게 모두에게 더 인기가 많아졌다고 말하고 너도 분명히 기뻐할 거라고 한다. 모야는 어릴 때부터 목표와 훈련에만 집중해 친구가 많지 않다며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답해. 니코는 그 말을 듣고 안도한다. 그 후 장면은 다음 날로 바뀌고 누군가 니코에게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 그녀가 친구들에게 말하자 친구들은 그가 분명히 사랑 고백을 하려는 거라며 난리가 난다. 그는 점심시간에 만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니코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느낀다. 친구들이 니코에게 네가 마녀라서 완전히 화제의 중심이 됐으니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친절하고 아름다워. 그들은 소풍에 관한 소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 연인들을 위한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점심을 먹는 커플은 영원히 함께한다고 해. 니코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붉어지자 카라는 남자친구를 갖고 싶어서 기분이 나빠진다. 반면 켄지는 나무 위에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다. 집에 돌아가서 카시가 니코에게 소풍 때 모야에게 고백하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니코는 무너지며 거절하지만 켄지는 그녀를 꾸짖으며 모두를 도와주지만 자신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한다. 니코는 모야가 자신 같은 소녀에게 관심이 없고 그냥 익숙한 사람일 뿐이라고 느낀다고 말한다. 그래서 아마도 가장 좋은 건 자신이 적합한 마법사가 되도록 집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헛소리를 듣고 카시는 화가 나서 그녀에게 소리치기 시작한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그 사실에서 오래 도망칠 수 없다.
니코는 모야의 차가운 눈을 바라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을 바라보면 빛이 그 눈에서조차 반사되지 않는 것 같다. 그 말을 듣고 켄지도 동의한다. 그는 니코에게 모야가 그녀에 대한 감정에 대해 물었을 때 모야가 그녀를 여동생처럼 가까운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래서 감정 없이 그녀를 보호하는 것이 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감정이 그녀의 보호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니코는 모야에게 감정에 대해 물어본 켄지 때문에 무너진다. 켄지는 니코를 보호하는 것이 모야의 일과 책임이라고 설명하며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긴다고 말한다. 하지만 니코는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다음날 소풍 장면이 나오고 니코는 모야에게 사랑의 나무 아래에서 초대해 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모야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나는 너에게 어떤 보호도 해주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듣고 니코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에 대해 문제없냐고 묻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녀가 마녀가 아닌 일반 학생으로서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으니 기쁘다고 말합니다. 니코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고 떠납니다. 니코가 떠나자 모야는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점심시간이 되고 그는 유명한 가방을 바라보며 관심을 보인다. 그는 가방의 주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그 가방이 유명한 밴드의 것임을 알게 된다. 모야도 이 밴드의 열렬한 팬인 것 같다. 모야의 취향과 자신을 카감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남자의 취향이 꽤 비슷해. 그들은 간접적인 친구가 된다. 대화가 끝난 후 모야는 떠나고 니코는 멀리서 그를 지켜본다. 그때 모야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소녀가 있지만 그는 그녀를 모른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고 반대편에서는 니코가 나무 쪽으로 가면서 그 남자를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그녀가 도착한 곳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고 그곳은 매우 붐비고 있다. 남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니코가 그녀의 이름을 보자 그녀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시이라는 남자와 함께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니코는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서 온 줄 알았지만 사실은 모두 사랑 부적을 받으러 온 거였어요. 이걸 본 니코는 당황했어요. 그녀는 들은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소문은 너무 퍼져서 사람들이 그녀의 부적이 누구든 끌어당길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들은 니코는 더 무서워지고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녀를 따라왔어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니코는 마법을 써서 몸집을 줄였어요. 그 후 날아갔어요. 하지만 날아가던 중 누군가와 부딪혀 그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이 모이일 리가 없겠죠. 니코가 상황을 파악하자 모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 하는 소녀를 발견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그녀를 모른다고 말하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그를 역에서 여러 번 받고 많은 노인들을 도와준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는 그녀에게 감정이 없어요. 그는 그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니코가 이를 듣고 매우 기뻐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그러면 그녀가 상처받지 않도록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그 소녀는 모이가 솔직했기 때문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돼요. 그녀는 질문을 시작해요. 여자친구가 있나요? 혹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모이가 그런 사람은 없다고 답해요. 이 말을 들은 니코는 정말 속상해해요. 하지만 모이가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자 니코는 깨닫고 수줍어하기 시작해요. 그때 그 여자아이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묻자 니코는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부끄러워해요. 그녀는 과거에 그를 사랑하게 만든 어떤 순간이 있었는지 묻죠. 그 말을 들은 니코는 모이를 좋아하게 된 순간을 떠올려요. 과거의 한 장면이 보여지는데 니코가 공원 계단에서 울고 있고 모이가 함께 있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엄마와 의견이 달라서 떠나려고 해서 울고 있어요. 니코는 가족을 매우 사랑했어요. 그때 그녀는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킨 순간을 떠올린다. 니코가 마법을 제어하지 못하고 집의 반을 파괴했던 그 순간이다. 모이는 이를 보고 매우 놀란다. 니코는 울기 시작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힘 때문에 싫어한다고 말한다. 심지어 아버지조차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모이가 갑자기 그녀를 안아주며 자신이 함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니코는 매우 수줍어하면서도 행복한 기분이 든다. 그때부터 그녀는 모이를 사랑하게 되었고 위로해준 그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하지만 이후 모이는 자신도 기억하는 순간이 있다고 말하며 떠난다. 니코는 자신의 마법이 곧 끝날 것임을 깨닫는다.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다시 평소 크기로 돌아가게 되고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재빨리 떠나려고 하고 날아갑니다. 하지만 바람이 그녀에게 거슬러 불어오고 그녀는 빗자루에서 떨어져 원래 크기로 돌아가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이가 그녀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재빨리 잡아줍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며 그는 니코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녀는 마법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답합니다. 한편 켄시는 멀리서 나무 위에서 그들의 로맨틱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인이 와서 켄시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켄시는 그에게 사과하고 노인은 그에게 높은 곳에 오르고 싶다면 꿈을 향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 남자는 켄시에게 그곳에서 뭐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켄시는 나무 아래에 많은 커플들이 있어서 숨이 막혀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노인이 그 말을 듣자 아직도 널리 퍼지고 있는 소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이 나무가 진짜 사랑의 나무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켄시는 이 말을 듣고 놀란다. 그때 갑자기 한 노파가 와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노인은 이 소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한다. 그리고 진짜 사랑의 나무를 가리키며 그 나무 아래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으면 결혼해서 영원히 함께 산다고 말한다. 켄시는 사악하게 웃으며 무언가 생각이 난 듯하다. 그때 두 소녀가 와서 니코에 대해 묻지만 그는 모른다고 답하며 연인의 나무 아래에서 점심을 먹자고 제안한다. 니코는 칸과 함께 영상을 찍고 있을 때 나타나고 매우 수줍어한다. 하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고 그저 노래를 부르고 싶었을 뿐이다. 노래가 시작된 후 모에는 늦었다며 자고 싶다며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다음 그들은 무에게 자신들이 유튜브 채널을 열었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무는 그들에게 바보 같다고 말했고 그렇게 쉽게 유명해질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정말 높았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돈을 버는 것뿐이었어요. 무는 그들이 이 말을 한 멍청이, 즉 유튜브에서 만난 선생님 알리 이야기를 물었고 그들은 그 선생님에게서 모든 정보를 얻었다고 했어요. 무는 선생님을 봤을 때 멍청이처럼 보였다고 말했어요. 그 후 그는 구독자가 매우 적고 조회수도 전혀 없는 그들의 채널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고른 썸네일도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 그는 그들의 영상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정말 형편없고 별로였어요. 칸은 영상 촬영을 엉뚱한 각도에서 해서 게임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와 동시에 그는 지나치게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반면에 니코는 어린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는데 이 모습이 무에게는 매우 민망했고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그는 이상하게도 박스를 여는데 고생하는 언박싱 영상을 봤어요. 이 모든 것을 본 무는 정신이 나갔어요. 그는 계속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절대 돈을 벌 수 없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시청자를 끌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호감을 살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후 그는 반 친구들이 쓴 댓글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반에 아라시라는 사람이 댓글로 비판하는 게 있었어요. 이로 인해 칸은 화가 났어요. 또 다른 사람은 그들의 아이디어가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했어요. 사실 그것도 헛소리였어요. 이 모든 걸 본 후 모에는 그들에게 자신의 재능과 강점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올리라고 조언했지만 니코는 자신들이 재능이 없다고 계속 말했다. 칸은 자신의 매력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그 말을 들은 모에는 화를 내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지만 진지하게 영상을 올릴 생각이 있다면 누군가와 이야기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 후 우리는 모에가 여행 중 만난 메가미와 이야기하고 있던 학교로 이동했다. 비록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그들은 대화를 나누는데 성공했다. 그 후 메가미가 그들을 조금 당황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영상을 봐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의 영상은 다양하고 가끔 영화 리뷰도 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한 말을 모두 들은 후 칸은 화가 났다. 하지만 메가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비디오 만드는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칸은 화가 나서 발을 구르며 메가미는 많은 실수를 한 후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칸은 정신을 잃고 메가미에게 소리치며 그의 머리를 잡고 지금 당장 비디오를 보여달라고 하여 메가미는 칸의 태도에 불쾌해했다. 이 모든 헛소리 끝에 마침내 메가미가 자신의 채널을 보여주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의 구독자는 83명뿐이라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 후 그들은 메가미의 비디오를 보기 시작했는데 시각적으로나 카메라 앵글 면에서 놀라웠다. 하지만 동시에 메가미는 영화와 감독에 대해 많은 잡담을 하며 절반 이상을 관련 없는 세부사항으로 채웠다. 그 때문에 칸은 비디오를 빨리 감기 시작했고 그는 설득되지 않아 답답해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모에는 비디오에 감명을 받아 메가미의 채널을 칭찬하며 칸과 니코에게 메가미의 채널이 그들의 채널보다 낫다고 말했고 그들의 채널은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하며 메가미에게 이 두 바보에게 채널 콘텐츠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다. 그 후 그들은 메가미가 게임을 프로그래밍한 유명한 비디오를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게임이 좀 엉뚱해서 댓글로 그를 괴롭혔어요. 게다가 마가미는 그의 비논리적인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모에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우리는 모의 집으로 이동했어요. 모에는 마가미와 그의 도구들을 데리고 와서 새 영상을 촬영했고 마가미는 그들만 이해하는 선물을 가져와서 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어요. 그 후 니코가 연기하는 영상을 찍기로 결정했고 모에는 그린 스크린을 가져와서 진지하게 촬영하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영상이 게임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칸은 아무 역할도 없었고 모에는 칸에게 물러나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모에와 마가미가 영상을 편집하는 모습을 봤어요. 오랜 시간의 작업과 편집 끝에 영상은 훌륭하게 완성됐고 니코가 감성적이면서도 풍자적으로 게임에 대해 논평하는 모습이 담겼어요. 마침내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됐어요. 모아 마가미는 영상을 정말 멋지게 편집해서 니코도 그것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영상은 50만 조회수를 넘었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이로 인해 칸과 니코는 피곤한 모습의 모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때 모에는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면 마가미의 경험, 칸의 목소리, 니코의 매력처럼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후 니코는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그들은 훌륭한 성과를 내는 더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며칠 후 모에는 오늘 촬영할 영상에 대해 물었다. 그러나 충격적으로도 니코와 칸은 지루함을 느꼈고 그것에 모에는 화가 났다. 그는 그들이 그냥 남의 것을 따라하고 오래 머무르지 않는 타입이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그들의 유명한 유튜버가 되겠다는 꿈은 끝났다. 그리고 며칠 후 학교 장면으로 넘어가 스즈카가 니코에게 와서 이번에는 니코가 수업 내용을 적을 차례라고 말한다. 니코는 속으로 스즈카가 내외적으로 매우 아름답고 명문가 출신이라는 생각을 한다. 니코는 모에가 자신을 사랑하게 되려면 자신도 스즈카처럼 되고 싶다고 바랐다. 하지만 니코가 노트북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스즈카의 글씨가 형편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 스즈카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제대로 잘하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할머니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지만 스즈카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자동으로 잘못된다고 했어요. 심지어 그녀가 돌본 식물도 누군가 저주를 걸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음식을 망쳤어요. 그리고 니코는 그 음식이 좋아 보이고 치킨도 맛있어 보인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치킨이 아니었고 모아 니코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갑자기 스즈카가 니코에게 자신의 모든 기술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대신 그녀는 니코에게 원하는 것을 돈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니코는 그녀의 마법이 영구적이지 않다고 말해요. 스즈카는 할머니의 다도 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일시적인 마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어요.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그녀는 계속 공부해야 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시험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니코는 그녀가 능숙하게 만드는 마법은 없지만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요.
그런 다음 그녀는 모에와 스즈카에게 손을 내밀라고 요청해요. 그리고 그녀는 마법을 걸어요. 그러자 모에가 하는 모든 행동을 세우즈카가 자동으로 따라하게 되어 그들은 놀라워해요. 그 후 니코는 시험 당일에 그들의 온몸에 마법을 걸겠다고 말해요. 모에가 다른 방에서 시험을 보는데 도움을 주면 스즈카도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모에는 다도 시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기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 후 그는 열심히 노력하며 닷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시험 전날이었고 그들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카는 모에가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가미도 그들과 함께 있었고 메가미는 카메라가 달린 안경을 사용해 모에가 다른 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하지만 갑자기 스즈카가 당황한 채로 와서 할머니가 일정을 바꿔 오늘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말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 후 그들은 훈련 없이 시험장에 앉아야 했다. 모에는 양쪽이 동기화되도록 자신의 자리를 준비했다. 스즈카 쪽에서 할머니는 스즈카가 반드시 합격해야 가족의 위신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합격하지 못하면 스즈카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 했지만 스즈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니코가 모에에게 스즈카 대신 대답해야 한다고 말하자 모에는 놀라 소리치며 우리 입도 동기화된 거야 라고 말했다. 그때 스즈카가 같은 말을 외쳤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놀라서 스즈카를 꾸짖기 시작했다. 그녀는 스즈카가 무모한 소녀라고 하며 자신의 시절은 더 엄격했다고 말했다. 모에는 긴장하며 훈련 없이 이 일이 매우 어렵다고 혼잣말을 했다. 그 후 모에는 생각 없이 할머니 네 라고 모든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물었다. 내가 너를 귀찮게 했니? 모에는 생각 없이 할머니 네? 라고 대답했고 이는 할머니를 화나게 했다. 그녀는 시험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이와 스즈카는 드디어 시험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모이는 자신이 배운 모든 단계를 따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는 문을 여는 것이었지만 모이는 손을 손잡이에 올릴 수 없었고 일꾼들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내자 할머니는 고양이가 있는 줄 알았다. 소리가 커질수록 할머니는 더 걱정하셨어요. 그 순간 문이 번개처럼 빠르게 열렸는데 원래는 부드럽게 열려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통해 들어갈 차례가 오고 부채를 뛰어넘기 위해 손힘을 써서 방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모이의 힘 때문에 스즈카가 힘껏 뛰어올라 개구리처럼 보였고 모두가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으며 할머니도 놀라셨죠. 하지만 스즈카는 결국 무대를 마쳤어요. 그 다음 단계는 과자를 내놓는 것이고 직접 과자를 맛보는 거예요. 모이는 그 절차를 시작했고 이미 익숙해졌지만 스즈카처럼 사탕은 없어서 카니 앞에 비스킷 한 조각을 놓아줬어요. 모이는 그것을 들어 올려 씹고 삼켰어요. 하지만 스즈카의 몸은 이를 견디지 못해 사탕을 할머니에게 뱉었어요. 모이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고 유즈카도 차례로 그렇게 해서 할머니를 무섭게 했어요. 그 후 네 번째 단계인 차를 마시는 시간이 왔고 모이도 그것을 숙달했어요. 하지만 스즈카와 체격 차이 때문에 스즈카는 차를 지나치게 마셔서 입에 흔적이 남았어요. 그 다음 단계가 왔고 스즈카는 실패했어요. 할머니는 매우 화가 나서 스즈카를 꾸짖으며 이 교훈의 의미와 개념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갑자기 큰 말벌이 나타났고 이는 모이와 할머니를 놀라게 했어요. 할머니는 이 생물들을 무서워했고 공포에 휩싸였어요. 갑자기 모이가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서 말벌을 잡았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공연이라고 말하며 스즈카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결론 지었어요. 그 후 스즈카는 모이와 니코와 함께 앉아 매우 행복해하며 할머니가 말한 이야기를 전했어요. 할머니는 그녀가 한 일에 감명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족의 희망이 스즈카에게 있다고 하셨어요. 스즈카는 또 다른 시험이 있다고 말했고 모이에게 도와달라고 제안했지만 모이는 완전히 거절했어요. 카는 이번 달에 집세를 내지 않고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지금 돈이 없고 한 달치 비용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이는 정말 화가 나서 칸에게 그건 그의 문제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쓸모없는 것들에 돈을 다 썼기 때문이에요. 그는 칸에게 몸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 뒤
공원에서 열리는 연극의 악역을 맡을 사람을 구하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여주었다. 그 일을 듣고 카는 일이 재미없고 어른이 된 기분이 들어서 싫다고 답답해했다. 그는 아이처럼 불평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우리는 그의 투덜거림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고 실제로 오디션을 보러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실제로 그는 스턴트를 선보이며 오디션에 합격했다. 감독은 그의 실력을 보고 감탄하며 현재 주인공이 다쳐서 곧바로 주연 역할을 맡겼다. 이것은 칸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 후 칸이 오토맨이라는 영웅 복장을 입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이 영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감독은 이 영웅이 아이들과 엄마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 후 연극팀이 모이고 감독은 그들에게 따라야 할 절차를 알려주며 안내했다. 연극은 아내가 있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아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평범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들은 TV를 보기 시작하지만 칸이 끼어들어 왜 TV를 보는지 묻고 이게 얼마나 지루한 프로그램인지 말한다. 감독이 칸이 방해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그에게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소리친다. 그 후 이야기는 다시 차분해지며 사무실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여행하는 한 남자를 보여준다. 사무실에서 한노카라는 아주 착한 여자가 그를 점심에 초대하지만 남자는 거절하며 왜 초대했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 여자는 그가 항상 그렇다며 하지만 그에 대해 좋은 점은 다 알고 있고 스기타 씨를 정말 존경한다고 말한다. 그 말에 스기타 씨는 부끄러워한다. 칸은 이 상황을 보고 미친 것 같다고 느끼며 그들이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후 남자가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악당들이 나타나고 놀랍게도 그 여자가 악당들의 리더이다. 그때 칸이 등장할 차례다. 감독이 칸에게 들어오라고 소리치고 칸은 재빨리 들어가서 주 악당을 물리친다. 감독은 그 모습을 보고 좌절하기 시작한다. 칸은 주 악당을 물리치기 전에 부하들과 먼저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감독이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은 장면을 다시 찍고 칸이 부하를 제압한다. 감독은 칸의 동작을 보고 적어도 그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 후 연극은 스기타가 상사에게 꾸중을 듣고 집에 돌아와 아내가 특별한 날을 위해 저녁상을 차려놓은 것을 발견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알고 보니 그가 입고 있던 결혼 기념일이었다. 아내가 이 말을 듣고 불평을 시작하며 같은 벌칙을 다시 쓰겠다고 말한다. 그 후연 남자가 아내를 위한 의자로 변해 그녀가 앉아 있고 그는 그녀 발 아래에 있다. 칸이 그 모습을 보고 미쳐버릴 것 같아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그 순간 감독도 화가 나서 칸에게 소리를 지른다. 그 후 둘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고 감독은 대본을 따르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다음 장면에서 칸이 악당 역할을 맡은 남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온다. 그는 발을 다친 상태였고 오토맨 역할을 맡기로 했지만 연습 중 부상으로 교체되었다고 들었다. 그의 아들도 아버지가 처음으로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어 매우 신이 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리 아버지를 위해 장난감을 몇 개 사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악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칸은 부모가 약속을 깨는 것이 정말 나쁘기 때문에 그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는 그 남자에게 빨리 아들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오토맨이라고 전하라고 말합니다. 한편 모이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칸의 태도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연극의 장면을 직접 보게 되며 칸과 그 남자는 완전히 의상을 바꿉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대본에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고 감독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극을 관람하던 니코조차 칸이 주인공 역할을 하겠다고 했지만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라고 끼어들었습니다. 한편 주인공은 발이 다쳐서 많이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칸은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 주인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연기한 칸을 가볍게 때렸고 칸은 빠르게 구르다가 뒤로 넘어져 감독과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칸은 악당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고 주인공은 다시 한번 가벼운 타격을 가했다. 하지만 칸은 매우 사실적으로 연기하여 주인공이 매우 강하게 보였고 칸은 공중으로 날아가며 패배하게 되어 악당 역할이 끝났다.
주인공의 아들은 아버지가 매우 자랑스러웠다. 연극이 끝난 후 모든 아이들은 주인공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안타깝게도 감독은 일어난 일에 매우 불만이었고 그들의 급여를 삭감하여 칸의 수입이 제로가 되었다. 그 후 칸과 모이 그리고 니코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칸은 슬퍼하며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싫어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직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꼈다. 하지만 모이는 그에게 반대로 말하며 그가 직장 환경에서 매우 잘하고 있고 칸이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을 때까지 다양한 일을 시도해봐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달 지출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도 된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칸은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모이는 다음 달에는 2달치 월급을 내야 한다고 알렸다. 만약 내지 않으면 큰 벌금이 있을 거라고 했고 칸은 이번에는 돈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 후 우리는 집에서 아들과 함께 매우 행복해하는 주인공을 다시 본다. 그 다음 한 달 후 모이의 집으로 장면이 바뀌고 모이가 연극에서처럼 칸을 벌하는 모습을 보며 칸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다고 암시한다. 그리고 칸이 나사들을 비닐봉지에 포장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본다. 하지만 몇 분 일한 후 그는 오래 앉아있을 수 없어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지금까지 한 상자도 채우지 못했다. 이 일을 계속하면 몇 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고 그래서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어 다시 모이를 위해 오토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는 그를 니코에게 가서 자신을 더 빠르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요청하게 만듭니다. 니코가 이를 듣고 매우 놀랍니다. 그녀는 그가 이미 빠르고 매우 활동적이라고 말하며 이는 그를 짜증나게 합니다. 그러자 니코는 그의 속도를 1.5배에서 10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관은 흥분하며 가능한 한 빨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니코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와 부작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주문이 3일 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은 그 점에 대해 문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주문을 시전한 후에는 누구에게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칸은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붕괴다. 칸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 니코가 마침내 주문을 걸어 그에게 속도를 10배로 올렸다. 주문이 걸린 후 칸은 말을 시작했지만 너무 빠르게 말해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모습을 본 칸은 좌절감을 느끼고 계속 말을 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후 그는 종이를 꺼내 적기로 결심했다. 무슨 말이야?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그 결과 모인 칸의 마음이 10배 빠르게 변했기 때문에 그들이 10배 느리게 느껴진다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모이의 설명을 들은 후 니코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반면 칸은 이상한 말투와 이상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두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순간 칸은 이 모든 일이 마법 때문임을 깨달았다. 그의 정신이 10배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모이와 니코는 그에게 매우 느리게 느껴졌다.